회장님, 수액을 갈아드릴게요. 31살 간호사 이서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70대 강민재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흉터는 회장은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완전히 똑같은 나비 모양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가족만 가지는 유전 흉터인데 내 딸은 28년 전에 사라졌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평범한 간호사가 왜 재벌 회장과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회장이 고열에 시달릴 때 무의식 중에 부른 이름이 왜 하필 서윤이 어릴 적 불렸던 윤주였을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흐드러진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서서히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걸음걸이도 묵직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그의 이름은 강민재,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거물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공손히 안내하는 동안 강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30년 전 유일한 가족이었던 딸을 잃은 이후로 그의 말수는 더욱 줄었다고 하네요. 사업에서는 날카롭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그였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언제나 무뚝뚝하고 차가웠습니다. 10층에 위치한 특별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킬 만큼 호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경관이 내려다 보였고 실내에는 최고급 가구와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강민재는 침대에 앉아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상태를 지켜보며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재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의사가 떠난 뒤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이 황혼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빌딩들 중 상당수가 그의 회사 소유였죠.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지만 정작 그에게는 물려줄 단 한 명의 가족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룩했지만 그 성공은 텅 빈 성처럼 공허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실로 들어온 여자는 30대 초반의 간호사였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이서윤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재 회장님. 저는 오늘부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된 이서윤 간호사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밝고 정중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들어 이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에는 친절함이 묻어났고 그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은 능숙한 손길로 강민재의 혈압을 측정하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그의 무뚝뚝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의 심장 상태를 고려해서 식단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8시에 나오니 편안히 쉬고 계세요. 서윤이 상냥하게 말하며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정간호사 강민재가 불렀습니다. 서윤이 돌아보자 강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물 좀 부탁합니다. 평범한 요청이었지만 왠지 서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을 따라 강민재에게 건넸고 강민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받아들였죠. 단
몇 마디의 대화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강민재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민재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창가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윤은 문득 강민재가 잠든 모습이 어딘가 평화롭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4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강민재를 돌보았죠. 강민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서윤의 등장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약을 건네며 짧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회장님? 강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첫날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그의 작은 변화에 미소를 지었죠. 그날 오후 강민재의 담당 의사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심장 상태는 약간 호전되었지만 아직 불안정합니다. 최소 2주일은 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그의 표정에서 불만과 함께 안도감을 읽었죠. 어쩌면 강민재는 회사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 고요한 병실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한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강민재는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수액을 갈아드릴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정간호사,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친가족은 없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그렇군요. 나도 가족이 없습니다. 서윤은 침대로 다가가 수액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재가 팔을 내밀자 서윤은 조심스럽게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서윤은 문득 강민재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혼자셨나요? 강민재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투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죠. 강민재는 그 눈빛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봄날의 벚꽃처럼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서윤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고 서윤은 강민재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운명의 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운명은 때때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죠. 강민재가 입원한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서윤이 마지막 체크를 하러 병실에 들어섰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강민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이 평소와 달리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서윤은 재빨리 다가가 강민재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회장님, 열이 나세요. 서윤이 놀라 말했습니다. 체온계를 확인하니 38도를 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의사에게 연락했고 강민재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았죠. 괜찮으세요,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고열로 인해 의식이 약간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뒤척이며 땀을 흘렸죠. 서윤은 밤새 강민재의 곁을 지켰습니다. 해열제를 투여하고 계속해서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고열에 시달리던 강민재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주야, 어디니? 윤주야.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죠. 윤주, 아빠가 찾을게. 기다려. 강민재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주,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요?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윤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생후 얼마 되지 않아 고아원에 맡겨진 서윤은 18살이 되기 전까지 윤주라는 이름으로 살았죠. 정식으로 이서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8살 때 호적을 정리하면서였습니다. 회장님, 윤주가 누구신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윤주라는 이름을 부르며 괴로워했죠. 곧 의사가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링거를 투여하고 해열제를 추가로 놓았어요. 다행히 강민재의 상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고 얼굴의 붉은 기운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의사가 떠난 뒤 서윤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강민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윤주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서윤은 문득 한 달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었죠. 서윤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서윤은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친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을 포기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고아원 원장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서윤 씨 어머니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이 성인이 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낡은 병원 팔찌와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에는 윤주라고 적혀 있었고 보석함에는 나비 모양의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죠. 서윤은 그 오르골을 돌렸을 때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왠지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자장가였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휴식을 취하러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강민재가 부른 윤주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이 어릴 적 불렸던 이름도 윤주였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서윤은 주머니에서 그 병원 팔찌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죠. 낡고 색이 바랜 팔찌에는 흐릿하게 윤주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몇 주 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강민재 회장의 인터뷰 기사였죠. 평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강민재가 드물게 자신의 과거를 언급한 기사였습니다. 평생의 가장 큰 후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강민재는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입니다. 단 30분 눈을 뗀 사이에 딸이 사라졌죠. 그 이후로 하루도 딸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기사에는 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름이 윤주라면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31살이고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8년 전이죠. 강민재가 딸을 잃은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한국에 윤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왠지 서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수수께끼 같은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강민재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열도 내렸고 의식도 또렷했죠.
서윤이 아침 약을 가져다 주자 강민재는 평소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어젯밤에는 고생 많았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혹시 회장님의 딸 이름이 윤주인가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서윤은 용기를 내어 강민재에게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열이 나셨을 때 윤주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강민재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까? 강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윤주가 회장님의 딸인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너무 신뢰를 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민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회장님께서 딸을 잃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불렸던 이름도 윤주였습니다. 강민재는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당신은 몇 살입니까? 31살입니다. 제가 고아원에 맡겨진 건 3살 때라고 들었습니다. 강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정확히 그 시기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민재는 30년 만에 다시 딸의 이름을 입 밖에 냈고 서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져갔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기적을,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발견을 말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평범한 순간에 말이죠. 이튿날 아침 7시였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강민재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서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고열은 완전히 가라앉았고 강민재는 침대에 앉아 아침 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차트를 확인하고 체온과 혈압을 재었죠. 수액을 갈아드릴게요. 서윤이 말하며 새 수액팩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재는 익숙하게 왼팔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기존 수액 바늘을 제거하고 새 바늘을 꽂기 위해 강민재의 소매를 걷어올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적인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소매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팔목이 드러나고 팔목 위 5cm쯤 되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였죠. 그 모양은 마치 날개를 펼친 나비처럼 독특했습니다. 크기는 1cm 정도였고 색깔은 주변 피부보다 약간 더 옅었어요. 서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가 미세하게 떨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정간호사?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액 바늘을 꽂았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죠. 수액을 연결하고 테이프로 고정하는 동안 서윤은 계속해서 그 흉터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나비 모양이었어요. 다 됐습니다. 편히 쉬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소매,
드러나는 팔목, 그리고 팔목 위 5cm 지점, 그곳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크기도 같았고 위치도 정확히 같았어요.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팔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죠.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이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도 이 흉터에 대해 신기해했죠. 10살 때 한 번 병원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유전성 피부 섬유질 이상증이라고 진단했어요. 이건 매우 드문 유전 질환입니다. 당시 의사가 말했습니다. 100만 명 중 1명 정도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죠. 특히 이렇게 특정 모양을 띠는 경우는 더욱 희귀합니다. 가족력이 강한 질환이에요. 가족력이 강한 질환. 그 말이 지금 서윤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 명 중 1명. 그런데 왜 자신과 강민재 회장이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서윤은 세면대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 없었어요. 어젯밤 강민재가 부른 이름 윤주, 그리고 자신이 어릴 적 불렸던 이름도 윤주, 나이와 시기의 일치, 그리고 이제 이 흉터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눈동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회장님의 딸일까?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8년 동안 서윤은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죠. 때로는 그들을 원망했고, 때로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뿌리를 알 수 없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서윤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윤은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서윤은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재계의 거물입니다. 자신은 평범한 간호사죠.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흉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희귀한 유전 질환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서윤은 가방에서 낡은 병원 팔찌를 꺼냈습니다. 윤주라는 이름이 적힌 팔찌, 그리고 나비 오르골도 꺼냈죠. 오르골을 돌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 같은 선율이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없어.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더 이상 이 의문을 안고 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강민재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만약 자신이 28년 전 사라진 그 딸이라면. 서윤은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강민재의 병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어요. 저녁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좀 더 조용한 시간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머릿속은 온통 강민재와 흉터 생각뿐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서윤은 강민재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병실로 향하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병실 문 앞에 서서 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용기를 내 서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저녁 식사 가져왔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트레이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회장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재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자신의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목이 드러나고 그 위에 흉터가 보였죠. 나비 모양의 흉터가. 저는 이 흉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전성 피부 섬유질 이상증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명 중 1명 정도에게만 나타나는 희귀한 질환이라고요. 강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서윤의 흉터에 고정되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재도 천천히 자신의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나비 모양 흉터가 드러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흉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팔과 서윤의 팔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나비 모양 흉터가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흉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가지고 계셨고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도. 서윤은 숨을 죽이고 강민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유전성 피부 섬유질 이상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우 드문 유전 질환이라고 했죠. 우리 가족 3대가 모두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강인한 사업가로 알려진 강민재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 은서는 28년 전 3살 때 사라졌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서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내 딸의 본명이었습니다. 강은서.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칭으로 윤주라고 불렀죠. 윤택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서윤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주, 그것이 애칭이었다니. 그래서 병원 팔찌에 윤주라고 적혀 있었던 거군요. 강민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나 그리고 은서 셋이서 백화점에 갔었죠. 강민재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잠깐 회사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 30분이었어요. 아내에게 은서를 잠깐 봐달라고 부탁하고 밖으로 나갔죠. 강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사라졌다고 했죠. 단 30분 사이의 말입니다. 강민재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강민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몸값 요구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은서는 그냥 사라져버렸죠.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28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내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매일 자책했고 매일 울었죠. 1년 후 아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회장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후로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감정을 차단하고 일만 했죠. 그게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은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죠. 내 딸이 어디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포기했다고 믿었어요. 28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강민재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유괴된 거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8년의 오해와 고통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죠. 회장님,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요청해 볼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빠르면 3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검사를 위해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서윤은 먼저 강민재의 혈액을 채취했고 그 다음 자신의 혈액을 채취했죠. 두 개의 샘플 튜브에는 각각 강민재와 서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병실을 나가려 할 때 강민재가 불렀습니다. 정간호사, 서윤이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정말 내 딸이라면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28년 동안 찾던 은서라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강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결과를 기다려요. 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3일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강민재를 돌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사 결과만 생각하고 있었죠. 강민재는 서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자랐는지, 고아원 생활은 어땠습니까?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명절이나 방학 때면 다들 집에 갔지만 저는 고아원에 남아 있었죠. 강민재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특히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응원해 주셨죠.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까?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제가 외로움을 아니까요. 강민재는 서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딸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신 곁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요. 이틀째 되는 날 서윤은 강민재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고아원에서 받은 유품입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병원 팔찌와 나비 오르골이 나왔습니다. 강민재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 오르골은 강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비 모양이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내에게 첫 선물로 준 것입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아내는 나비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오르골을 선물했습니다. 강민재는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은서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아이유람 옆에 두었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이 오르골을 틀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줬죠. 강민재는 오르골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 서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왠지 익숙하다고 느낀 노래예요. 그럴 겁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3살 때까지 매일 밤 들었던 노래니까요. 오르골 선율이 병실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선율을 들었죠. 28년 전의 기억이 음악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전 10시쯤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껍고 하얀 봉투였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하얀 봉투를 들고 강민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병실 문 앞에 서서 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병실 문을 열자 강민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에 든 봉투를 보고 천천히 다가왔죠.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가운데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렸죠. 이 봉투 안에는 두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옆 소파로 이동했죠.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 떨려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봉투가 열렸고 서윤은 안에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위에는 검사 날짜와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쯤에 결과가 적혀 있었죠.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녀 유전자 일치 확률.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99.98%. 서윤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99.98%. 강민재가 반복했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내려놓고 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강민재가 울고 있었습니다. 윤주야,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구나. 정말 내 딸이구나. 서윤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8년 동안 궁금했던 답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 서윤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였죠. 강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품에 안았어요. 서윤도 강민재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죠. 28년 강민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매일 밤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했단다. 저도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부모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원망도 했고요. 버린 게 아니야. 강민재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아빠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28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잃어버린 세월의 아픔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서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외로웠던 순간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일들,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을 말했죠. 강민재는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할 수 있잖아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28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내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서윤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어머니는 매일 밤 내게 자장가를 불러줬어.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나비 오르고를 틀어놓고 노래를 불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단다. 어떤 말이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우리 은서 언제나 빛을 향해 걸어가거라. 강민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서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예언이 되어 실현된 것이죠. 내 어머니가 옳았어.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너는 빛을 향해 걸어왔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구나. 서윤은 강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지내자.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와 딸로 살아가자꾸나. 네 아버지,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재는 서윤에게 나비 오르고를 다시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서윤이 오르고를 돌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 멜로디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의 사랑이 너를 지켜준 거야.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고. 오르골 선율이 병실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봄날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앉아 오르골 소리를 들었습니다. 28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강민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실에는 여러 명의 비서와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죠. 강민재는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자 회견을 열어 너를 내 딸로 공식 발표할 것이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워요. 서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28년을 기다렸어.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구나. 너는 내 딸이고 나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오후 3시 기자 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민재 회장이 긴급 기자 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언론이 들썩였죠. 강민재는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고 서윤이 그 옆에 섰습니다. 28년 전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내 딸 강은서를 잃었죠. 하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 내 옆에 서 있는 이서윤 씨가 바로 내 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죠. 강민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했고 두 사람의 흉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내 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강민재가 선언했습니다. 그날의 기자 회견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28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서윤은 자신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강민재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간호사 일을 계속하기를 원했죠. 나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좋아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제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강민재의 저택은 넓고 화려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금씩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꽃을 놓고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죠. 내가 온 이후로 이 집이 달라졌구나.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어. 아버지와 함께하는 집이니까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죠. 서윤은 강민재와 함께 지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워나갔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민재는 서윤에게 기업 경영에 대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회사를 이끌어야 할 수도 있어.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3년째 되던 해 서윤은 강민재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의료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이요. 좋은 생각이구나. 강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돕겠다. 그렇게 강은서 의료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서윤은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재단 일에 전념했죠. 재단은 전국의 소외된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 봄이 다시 찾아왔죠. 벚꽃이 만개한 4월 어느 날 은서의 집 신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은서의 집은 재단이 운영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곳이었죠. 36살이 된 서윤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75세가 된 강민재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개관하는 은서의 집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3살 때 부모로부터 갑작스럽게 떨어져 28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아버지를 만났죠. 관객들이 조용히 서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행운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은서의 집에서 그들이 사랑받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찾을 때까지 말이죠.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서윤은 강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결정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니?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입양을 결정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6살 여자아이인데 3살 때 부모를 잃었다고 해요. 강민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결정이구나.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일주일 후 서윤은 작은 가방을 든 여자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율이었고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하율이었지만 서윤이 나비 오르골을 보여주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율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음악 상자야.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오르골 뚜껑을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하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뻐요. 하율이 속삭였습니다. 이 오르골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준 선물이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듣는 거지. 몇 달이 지나 하율은 점점 서윤의 가정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아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활발하고 밝은 본연의 모습을 드러냈죠. 어느 날 저녁 하율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비 흉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율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랑 할아버지처럼 특별한 표시가 있으면 저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하율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하율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율아, 가족이 되는 건 흉터나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란다. 하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특별한 건 오르골이네요. 하율이 말했습니다. 그래, 오르골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날 어느 오후였습니다. 재단 정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었죠. 강민재, 서윤 그리고 하율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정원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윤은 나비 오르골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봄바람을 타고 정원에 퍼졌죠. 이 노래는 너희 증조할머니가 너무 좋아했던 거야. 강민재가 하율에게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요? 하율이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내였지.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항상 이 노래로 은서를 재웠단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항상 같았어. 어떤 말이었어요? 하율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은서 언제나 빛을 향해 걸어가거라. 강민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어디선가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돌아왔어요. 서윤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집을 찾을 수 있게 도울게요. 봄바람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오르골의 선율이 계속해서 흐르는 가운데 세 사람은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민재와 서윤은 서로를 찾았고 이제 하율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오르골의 선율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말이죠. 정원 너머로 은서의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강민재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하율의 손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죠. 오르골의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의 희망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세 사람 주위를 맴돌다가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아름답게 희망을 싣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